국무위원장이 베이징에 도착했고 내일 미국행 비행기를 탈 전망입니다. 뉴욕에서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을 만나 회담 의제 최종 조율 작업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판문점과 싱가포르에서도 실무 접촉이 이루어지는 등 미국이 삼각 채널을 통해 정상회담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댓글 조작 진상조사를 위한 특검법, 일명 드루킹 특검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국회의장 임기 만료와 지방선거, 임명 절차 등으로 본격 수사는 7월 중순쯤 가능할 전망입니다. 복지부 국장급 공무원이 가천길병원에 연구중심병원 선정과 관련된 정보를 주고 뇌물을 받아 구속됐습니다. 병원 법인카드를 받아 쇼핑과 유흥에 3억 5천여만 원을 썼습니다. 13살 초등학생이 의식을 잃고 쓰러진 친할아버지를 심폐소생술로 살렸습니다. 할아버지가 누워 계셨고 그걸 살려야겠다는 마음이 더 커가지고 그때 심폐소생술을 한 것 같아요. 바로 전날 학교에서 배운 응급처치술대로 침착하게 대응했습니다. 미국 플로리다주에 폭풍 알베르토가 상륙해 방송기자 2명이 숨지고 4천여 가구가 대피했습니다. 메릴랜드주엔 폭우가 쏟아져 1명이 실종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오늘 첫 뉴스는 우리 경제의 현주소를 짚어보는 걸로 시작하겠습니다. 며칠 전 우리 사회 소득 양극화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는 통계치가 나왔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이에 대해서 매우 아픈 지점이라고 속마음을 털어놨습니다. 어제는 현 정부의 경제 정책 기조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발언을 하기도 해서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한 대통령과 청와대 그리고 경제 관련 부처의 인식 변화가 느껴집니다. 먼저 최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부처 장관들과 청와대 참모들을 긴급 소집해 2시간 30분 동안 비공개 끝장 토론을 벌였습니다. 문 대통령은 하위 20%의 가계소득이 감소하고 있다며 소득 분배 악화는 우리에게 매우 아픈 지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우리의 경제정책이 제대로 가고 있는지 허심탄회하게 대화해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일자리와 소득의 양극화 완화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에 대해 국민들의 공감을 얻어나가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통계청은 최근 1분기 소득 하위 20%의 가계소득이 지난해보다 8% 감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2003년 집계 이후 최악으로 일각에선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저소득층의 고용 타격을 원인으로 꼽습니다. 일부 장관들도 최저임금 인상 부작용을 우려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 참모진들은 인구구조 변화와 업종 구조조정 등이 더 문제라고 지적해 의견 충돌을 빚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소득주도 성장을 비판한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은 참석자 명단에서 빠졌습니다. 문 대통령은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실생활 구현에는 시간이 필요하다며 기조는 그대로 유지하되 보완책을 추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TV조선 최지원입니다. 청와대의 이런 위기의식은 소득 양극화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올 1분기 하위 20%의 소득이 역대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는데 저소득층의 소득을 자세히 들여다봤더니 의미 있는 대목이 또 하나 발견됐습니다. 사상 최초로 근로소득보다 이전 소득이 많아진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지선호 기자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대개 근로소득이라고 하면 일을 해서 번 돈을 말하죠. 이게 근로소득입니다. 이전 소득은 일을 하지 않았는데 생긴 소득입니다. 정부가 저소득층에게 세금을 돌려주거나 실업급여를 주는 것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부모와 자녀 간의 생활비와 용돈을 주는 것도 모두 이전 소득입니다. 올해 1분기 소득 하위 20%의 가구 소득을 조사해봤더니 이전 소득이 59만 7천 원, 근로소득이 47만 2천 원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전 소득이 근로소득보다 많아진 건 통계를 만든 이후 최초입니다. 이전 소득은 작년보다도 무려 21.6%나 증가했습니다. 저소득층을 돕는 근로장려금이 가구당 최대 10%까지 증가를 했고요. 청년이나 신혼부부가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면 이자를 지원해주는 제도 역시 확대됐습니다.
이에 반해 저소득층의 근로소득은 54만 5천 원에서 47만 2천 원으로 13.3%나 줄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근로소득이 늘어날 줄 알았는데 반대 현상이 생긴 겁니다. 아르바이트 고용이나 임시직, 일용직 등 저소득층 일자리가 오히려 줄어든 탓이 큽니다. 저소득층이 월급은 줄고 국가 도움으로 버텨가는 셈입니다. 하지만 이전 소득으로 버티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정부 곳간이 계속 가득 차 있을 수는 없기 때문이죠. 이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 대책에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기업과 자영업자들이 고용에 부담을 느껴서 오히려 저소득층 일자리가 줄고 결국 근로소득도 감소시키는 악순환을 피해야 한다는 겁니다. TV조선 지선호입니다. 역사적인 미북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미국과 북한의 발걸음이 몹시 바빠 보입니다. 북한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이 미국으로 가기 위해 오늘 베이징 공항에 그 모습을 드러냈고, 판문점에서는 회담의 의제를 조율하기 위한 접촉과 힘겨루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회담 장소인 싱가포르에서는 정상들이 어디에서 어떻게 만날 것인가, 그리고 의전은 어떻게 할 것인가를 협의하기 위한 접촉이 있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이 세 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하나하나 짚어볼 텐데, 먼저 미국으로 가는 김영철입니다. 유지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오전 베이징 서우두 공항,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을 필두로 한 북한 일행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최강일 북한 외무성 북미국 부국장도 목격됐습니다. 김 부위원장 일행은 오늘 오전 10시쯤 고려항공 여객기로 베이징에 도착했습니다. 베이징에서 하루 머물며 중국 인사와 면담한 뒤 내일 오후 1시 뉴욕행 여객기에 탑승할 예정입니다. 당초 오늘 오후 워싱턴으로 향할 예정이었으나 일정을 변경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영철 부위원장은 미국에서 폼페이오 국무장관을 만나 미북 정상회담을 위한 최종 조율을 벌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서 폼페이오 장관이 지난 3월과 5월 두 차례 평양을 방문해 회담한 이후 세 번째 고위급 만남이 됩니다. I think we were having a real conversation where there was real understanding between the two of us. 여기에 더해 폼페이오가 평양에서 김정은을 만난 것처럼 김 부위원장도 워싱턴에서 트럼프를 만날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이 경우 김정은의 특사 자격으로 친서를 전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CNN은 이번 만남 이후 폼페이오도 김정은을 다시 만날 수 있다며 3차 방북을 전망했습니다. TV조선 유지현입니다. 이렇게 김영철의 방미를 앞두고 백악관은 미국이 원하는 것을 분명히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핵무기와 생화학무기,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의 완전한 폐기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추가 제재는 무기한 연기하겠다는 대북 유화 카드도 동시에 내밀었습니다. 이어서 이미지 기자입니다. 미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과 일본 아베 신조 총리가 통화한 사실을 밝히며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촉구했습니다. 백악관은 성명에서 미일 정상이 미북 회담에 앞서 만나기로 했다며 북한 핵무기와 생화학무기,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등 대량 파괴 무기의 완전하고 영구적 폐기 달성이 중요한 사안이라는 점을 양국 정상이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北朝鮮の非核化を進める、これが日露共通の立場であります。北朝鮮が正しい方向に向かうために 미북 정상회담을 위한 실무 조율이 본궤도에 오르면서 미국 정부는 추가 대북 제재를 연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미 당국자들을 인용해 해외 파견된 북한 노동자 추방 등 대북 제재를 연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르면 내일 발표가 예정됐던 36건에 달하는 대규모 제재를 무기한 연기한 겁니다. 실무 협상에서 미국이 추구하는 완전한 비핵화와 북한이 바라는 확실한 체제 보장 논의가 본격 조율되면서 미국이 먼저 우호적 조치를 취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TV조선 이미지입니다. 성김 필리핀 주재 미국 대사와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 간의 판문점 접촉은 오늘은 숨을 고르는 듯한 분위기입니다. 미국 대표단이 묵고 있는 서울의 호텔과 판문점으로 가는 길목인 통일대교 앞을 저희 취재팀이 오늘 하루 종일 지켜봤는데 판문점 접촉은 일단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대표단이 묵고 있는 호텔 앞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를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정수영 기자, 미국 대표단은 지금 호텔로 돌아왔습니까? 네, 오후 5시 10분쯤 성김 주 필리핀 미국 대사관 탄 차량이 이곳 호텔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후 다시 나가는 모습은 목격되지 않았습니다. 성김 대사는 오늘 오전 9시 50분쯤 주한 미국 대사관 외교 차량을 타고 호텔을 나섰습니다. 앨리슨 후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한반도 보좌관은 다른 차량을 타고 10여 분 앞서 호텔을 빠져나갔습니다. 하지만 이들을 태운 외교 차량은 오늘 통일대교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성김 대사의 차량은 점심 무렵 돌아왔다가 오후에 다시 나갔습니다. 판문점에 다녀오기엔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해 오늘 북한 측과의 협상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미북 양측은 지난 27일 실무 협의를 마치면서 30일에 다시 만나 조율을 마무리하자고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내일 판문점에서 성김 대사와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이 만나서 비핵화 방식 등 미북 간 핵심 의제 조율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북한 노동신문은 8월로 예정된 한미연합 을지프리덤 가디언 훈련 중단과 2016년 집단 기순한 북한 식당 종업원 12명의 북송을 다시 요구했습니다. 지난 16일 남북 고위급 회담 취소 때와 똑같은 주장을 다시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광화문 포시즌스 호텔에서 TV조선 정수양입니다. 예, 이번에는 싱가포르로 가보겠습니다. 미국과 북한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집사로 불리는 조 헤이긴 부실장과 김창선이 싱가포르에서 의전과 경호, 동선을 협의하기 시작했습니다. 미북 회담 장소로는 싱가포르 대통령궁인 이스타나궁이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이채연 기자가 이 소식은 보도합니다. 30명의 선발대를 이끄는 조 헤이긴 미국 백악관 부비서실장과 7명의 실무진을 대동한 김창선 북한 국무위원회 부장이 싱가포르에 도착해 의전 협의를 시작했습니다. 조 헤이긴 부비서실장은 아버지 부시 전 대통령의 경선 때 참모 역할을, 이후 개인 비서를 맡아 의전 분야의 베테랑입니다. 작년 9월부터는 트럼프 대통령의 일정 관리를 총괄해왔습니다. 김창선은 김 씨 일가의 집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남북 정상회담 때는 정상들이 걷는 레드카펫에서 김영철과 김여정을 끌어낼 정도의 실세입니다. 미북 정상회담 장소로는 싱가포르 대통령궁인 이스타나궁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주변 통제에 유리한 탓입니다. 북한은 경호 문제에 민감한 반응을 보여왔고 김정은 위원장이 국경이나 대련을 방문했을 때도 유사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따라서 일반 호텔보다는 경호 측면에서 유리한 대통령궁을 선호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실무협의회는 싱가포르 정부 관계자도 참여하고 미국과 북한 각각의 숙소 문제를 조율할 것이라고 외교소식통은 전했습니다. TV조선 이채연입니다. 합의가 이루어지더라도 북한의 비핵화까지는 15년이 걸릴 수 있다. 과거 여러 차례 북한 핵시설을 살펴본 적이 있는 미국의 저명한 핵물리학자 해커 박사가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전망했습니다. 왜 이렇게 긴 시간이 필요한지 고서정 기자가 해커 박사의 분석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004년부터 2010년까지 모두 4차례 북한 영변 핵시설을 방문한 지그프리드 해커 박사. 해커 박사는 뉴욕타임스와 인터뷰에서 북한 비핵화가 길게는 15년이 걸릴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해커 박사팀이 전망한 북한 비핵화는 모두 3단계. 1단계는 핵 프로그램의 군사적, 산업적 활동의 중단으로 1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2단계에서는 핵무기와 핵시설의 규모를 점진적으로 줄이거나 철폐하는 겁니다. 가장 어려운 3단계는 핵 생산시설과 핵 프로그램을 최종적으로 제거하거나 해체하는 것으로 10년으로 예상했습니다. 각 단계는 서로 중첩될 수 있고 정치적 상황에 따라 연장되거나 단축될 수 있습니다. 해커 박사의 이 같은 주장은 미국 정부가 추진하는 신속한 비핵화와 다소 상충되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해커 박사는 북한에는 수백 개의 핵 관련 시설과 수천 명의 핵 인력이 있다며 이들을 철저히 추적해 해결하는 단계적인 비핵화 방법만이 최선의 방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TV조선 고서정입니다. 그런데 이번 판문점 접촉 대표로 나온 북한 최선희 외무성 부상, 사실은 이 최선희 부상의 담화 때문에 미북 정상회담이 깨질 뻔했던 터라
그의 등장은 다소 의외로 받아들여지기도 합니다. 먼저 트럼프 대통령의 관련 발언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Based on the recent statement of North Korea, I have decided to terminate the planned summit in Singapore on June 12th. 자, 강동원 기자, 이런 상황이 있었는데 최 부상이 다시 회담의 전면에 나선 걸 보면서 북한에서 그의 위치가 일단 궁금해집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한마디로 이제 출신 성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예. 최선희 부상은 북한 권력 서열 3위였던 최영림 내각 총리의 수양딸입니다. 이 때문에 북한의 엘리트 과정을 착실하게 밟아왔는데요. 최고위층 인사의 자녀들만 입학할 수 있는 평양 미산고등중학교를 졸업하고 평양 외국어 대학을 나온 후에 오스트리아, 몰타, 중국 등 해외에서 공부했습니다. 자, 그래도 지금 상황이 사르는 판을 걷는 듯한 조심스러운 상황인데 최 부상을 이렇게 전면에 내세우는 건 좀 부담스럽지 않았을까요? 예, 문제가 됐던 24일 담화는 최선희 부상 개인 명의였지만 이 북한의 특성상 김정은 위원장이 결재하지 않은 내용이 담화를 통해 나갔다는 가능성은 굉장히 낮습니다. 즉 최 부상은 이름만 빌려줬을 뿐 실제로는 북한의 공식 입장으로 받아들여도 무방한 거죠. 자,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 김 위원장의 결정과 지시를 이행한 최 부상에게 경질 등 인사 조치를 한다면 김 위원장의 오류를 시인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도 있는 겁니다. 이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트럼프가 회담을 취소하겠다고 하자 최 부상의 윗선인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을 내세워서 판을 깨지 않겠다고 밝힌 것 자체가 성의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 최 부상은 2000년대 중반 6자 회담 협상 때부터 미국 측 실무대표인 성김을 알아온 인물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북한 외무성 내에서 최 부상의 위상과 존재감도 상당하다고 봐야겠군요. 맞습니다. 북한은 최근 조선중앙TV를 통해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에 걸친 북미 대화의 역사를 집중 조명한 기록 영화를 방영했습니다. 특히 북한 내에서 대미 외교의 전설로 불리우면서 사후에도 영웅으로 칭송받는 강석주 전 부총리의 업적을 강조했는데요. 그만큼 북한 내에서 외무성 관료, 특히 대미 외교 라인이 차지하는 위상을 알 수 있습니다. 2016년 강석주 전 부총리가 사망하고 김계관 제1부상 역시 일선에서 물러나면서 최선희 부상이 외교 전면에 나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도 그만큼 최 부상이 얼마나 중요한 자리에 있는지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최 부상은 90년대부터 북한 핵 협상에 나섰는데요. 영어 구사 능력이 뛰어나고 배짱과 실력을 고루 갖췄다는 평입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Further strengthens our belief that we should strongly hold to the nuclear weapons to deter the possible U.S. attacks. 네, 최근엔 우리의 차관급인 부상으로 승진한 후에 이 미국 접촉 실무를 맡아왔고 김정은의 영어 통역도 담당하는 등 북한 외무성의 최고 실세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예, 최 부상의 위상도 위상입니다만 결국 북한에서 나오는 담화는 누구의 명의로 나오든 결국 김정은의 뜻이 반영되어 있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그 명의자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이게 답인 것 같군요. 예, 강동원 기자 잘 들었습니다. 예, 이번 뉴스는 저희 뉴스9의 단독 보도입니다. 검찰이 오늘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부인을 소환해서 고강도 조사를 벌였습니다. 지난 1월 남편인 원 전 원장의 국정원 특수활동비 유용 혐의와 관련해서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은 적이 있는데 그때는 참고인이었습니다. 이번에는 피의자로 신분이 바뀐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경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검찰이 국정원 자금 유용 혐의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한 건 지난 1월 19일. 압수수색을 마친 검찰은 원 전 원장의 부인 이모 씨를 불러 조사했습니다. 남편의 국정원 자금 유용 과정을 모를 리 없을 것이라 보고 참고인 신분으로 불렀지만 직접 유용 혐의에 관여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1차 조사 뒤 130여일 만인 오늘 검찰이 원 전 원장 부인 이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원해 재소환했습니다. 원 전 원장 재임 시절 국정원 돈 10억 원을 도곡동 공관 인테리어 비용에 쓴 혐의와 원 전 원장의 자녀의 서울 강남 아파트 구입비로 수천만 원의 자금이 흘러들어간 정황 등을 집중 추궁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검찰은 이 과정에 이 씨가 깊숙이 연루됐을 가능성과
국정원 자금 유용 과정에 어떤 영향력을 행사했는지도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씨는 이에 대해 도곡동 공관은 이사 전 딱 한 번 가봤을 뿐 인테리어 관련 내용은 전혀 모르는 일이고 자녀들의 이사 대금 역시 예금 등 출처가 분명하다고 항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부인까지 피의자로 전환되면서 원 전 원장 부부가 함께 법정에 서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습니다. TV조선 박경준입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른바 드루킹 특검 법안이 의결됨으로써 이제 이 사건의 진실은 특별검사의 손을 통해 가려지게 됐습니다. 이번 특별검사 법안은 검찰과 경찰의 늑장 수사 의지 부족 논란 속에 통과된 것이어서 과연 앞으로 얼마나 진실을 파헤칠 수 있을 것인지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게 됐습니다. 오늘 통과된 특검 법안의 주요 내용을 장민성 기자가 보도해드리겠습니다. 드루킹 특검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민주당원 댓글 조작 사건이 언론을 통해 불거진 지 47일 만입니다. 여야 간 힘겨루기 속 진통을 거듭해온 드루킹 특검법은 국회의장 임기 마지막 날인 오늘 해외 출장 중인 이낙연 국무총리의 전자결재와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로 속전속결로 공포됐습니다. 대통령이 사흘 이내에 야 3당의 후보자 추천을 요청하고 야 3당이 닷새 안에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4명의 특검 후보를 추천받아 2명으로 압축하면 대통령의 임명으로 선임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6.13 지방선거 이전엔 특검팀 윤곽이 그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검팀 규모는 특검 1명과 특검보 3명, 파견검사 13명, 특별수사관 35명, 파견공무원 35명 이내로 꾸려질 예정입니다. 특검은 선임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준비기간 20일을 거쳐 다음 달 말쯤 최장 90일간의 수사 대장정에 돌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장민성입니다. 드루킹이 주도한 경제 공진화 모임 경공모는 회원이 4,500명에 달합니다. 그런데 경공모를 실질적으로 움직인 것은 이른바 7인 전략회의였고 여기에는 드루킹이 오사카 총영사로 추천했던 도두형 변호사, 대화명 아보카가 포함되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회의는 매주 수요일 열렸는데 경공모의 주요 활동 방침을 정했고 결정 내용은 등급별 회원 채팅방을 통해 고지됐습니다. 홍영재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경공모의 전략회의팀은 전문직 종사자 7인이 주축입니다. 변호사 4명, 세무사 1명, 종합병원 의사 1명, 증시 전문가 1명 등입니다. 드루킹과 측근 성원이 이 회의에 함께했습니다. 오사카 총영사로 추천됐다는 아보카 도두형 변호사가 초기 전략회의부터 참여한 최고 핵심 멤버이고 한때 드루킹의 변론을 맡았던 삶의 축제 윤평과 비파 장심건도 일원입니다. 드루킹과 공개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내기도 했던 엔키도 대형 로펌 소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종합병원 의사인 멤버는 상류층에 고급 정보를 전담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본격적인 전략회의는 2016년 총선 직전부터 시작돼 드루킹이 체포된 지난 3월 21일 직전까지 이어졌습니다. 드루킹의 측근으로 김병수 후보 보좌관 한모 씨에게 500만 원을 건넨 성원도 이 무렵 전략회의에 합류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공교롭게도 경공모가 댓글 조작에 힘을 쏟는 시기와 상당 부분 겹칩니다. 경공모 관계자는 전략회의는 경공모의 싱크탱크로 큰 의사결정이 이곳에서 이뤄졌고 최고 등급 대하반과 경공모 채팅 앱인 주주인 등의 결과가 가끔 공지됐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홍경재입니다. 보건복지부 고위 공무원이 가천 길병원에 정부 추진 사업과 관련한 정보를 알려주고 그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이 공무원은 아예 병원 법인카드를 받아서 마음껏 썼는데 쇼핑과 유흥에 쓴 돈이 3억 5천여만 원에 달합니다. 이유경 기자입니다. 가천 길병원은 지난 2013년 연구 중심병원에 선정됐습니다. 이후 2개 국책과제를 수주해 연구 용역비 50억 원을 타냈습니다. 그런데 연구중심병원 선정 뒤엔 병원과 보건복지부 고위 공무원의 정보 거래가 있었습니다. 복지부 허목국장은 길병원 이모 원장에게 정부 계획과 예산, 선정 병원 개수 등을 알려줬습니다.
그 대가로 골프와 향응 접대를 받았고 병원 법인카드까지 받았습니다. 이 사람이 진급해서 주무국장으로 오거나 다른 사업과 관련되기 때문에 그 사람하고 인간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카드를. 병원 법인카드 한도는 월 500만 원. 허 국장은 유흥업소나 마사지, 골프장과 명품 쇼핑, 국내외 호텔 등에서 카드를 펑펑 썼습니다. 카드 8장을 바꿔가며 4년여 동안 쓴 금액이 3억 5천여만 원에 달합니다. 허 국장은 경찰 조사에서 카드를 받은 사실을 인정했지만 인재를 추천해달라는 부탁을 받아 관련 비용을 썼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뇌물을 받은 혐의로 복지부 국장을 지난 15일 구속하고 병원장과 비서실장을 뇌물 공여 혐의 등으로 입건했습니다. TV조선 이유경입니다. 60대 남성이 지나가던 고등학생에게 한때 의식을 잃을 정도로 폭행당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지나가다가 어깨를 부딪혔다는 게 폭행 이유였습니다. 송무빈 기자입니다. 지난달 15일 밤 10시쯤 친구들 5명과 길을 걷던 고등학교 1학년 16살 A군과 63살 남성 B씨가 어깨를 부딪혔습니다. 서로 사과를 하라며 말다툼이 벌어졌고 A군은 주먹으로 B씨의 얼굴을 때렸습니다. 애들이 몰려 있으니까 혹시라고 이렇게 봤는데 보고서는 그냥 지들끼리 막 웃으면서 해보자고 이런 식으로 해볼까 이렇게 얘기를 하길래 B씨는 그대로 바닥에 쓰러져 의식을 잃었고 근처 대학병원으로 옮겨져 15일 동안 치료를 받았습니다. 당시 피해자와 함께 있던 친구는 학생 2~3명이 A군의 폭행을 말리지 못하게 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A군 일행은 현장에서 도망쳤지만 피해자 B씨 일행이 이들 가운데 1명을 붙잡아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당초 단순 폭행으로 사건을 접수했지만 B씨의 피해가 심하고 CCTV 확인 결과 고의성이 입증돼 상해 혐의를 적용해 A군을 입건했습니다. 또 함께 있던 5명의 폭행 가담 여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송무빈입니다. 이런 청소년도 있지만 할아버지를 살린 장한 초등학생도 있습니다. 13살 손자가 심정지로 쓰러진 할아버지를 발견하고는 학교에서 배운 심폐소생술을 그대로 적용해서 골든타임을 지켜냈습니다. 가족의 목숨을 구한 이 어린이의 장래 희망은 의사라고 합니다. 이호진 기자입니다. 병실에서 만난 할아버지와 손자, 서로를 끌어안은 채 눈시울을 붉힙니다. 76살 권만웅 씨가 심정지를 일으켰을 때 12살 권준원 군이 심폐소생술을 해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참 장하지, 조그맣게 걔도 참 장하다고 표본만 해주고 시차는 못 오고. 권 할아버지는 석가탄신일인 지난 22일 아침 9시쯤 충남 태안군의 집 마당에서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마침 할아버지 댁에 놀러 왔던 권 군이 달려왔습니다. 할아버지가 누워 계셨고 그걸 살려야겠다는 마음이 더 커가지고 그때 심폐소생술을 한 것 같아요. 권 군은 하루 전 학교에서 배운 심폐소생술을 떠올리며 할아버지의 가슴을 누르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는 119 구급대가 도착하기 전에 호흡을 되찾았습니다. 의식이 없고 또 맥박이 약한 상태였는데 아마 현장에서 그 적절한 심폐소생술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환자가 회복될 수 있지 않았나. 장래 희망이 의사인 권준원 군. 손자가 지켜낸 골든타임이 소중한 가족의 생명을 지켰습니다. TV조선 이호진입니다. 이번에도 착한 뉴스입니다. 얼마 전 일부러 교통사고를 내서 의식 잃은 운전자를 구하고 대형 사고로 막았던 일 기억하시는지요? 오늘 경남 함안의 고속도로에서도 똑같은 고의사고 의인이 나타났습니다. 이성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남 함안군의 중부 내륙 고속도로입니다. 트럭이 중앙 분리대를 긁으며 달립니다. 차선을 가로질러 반대쪽 가드레일을 받으며 300m 가까이 돌진했습니다. 지나던 운전자가 트럭을 앞지르더니 앞을 가로막고 일부러 추돌 사고를 내 트럭을 멈춰 세웁니다. 포터 차주분 계세요. 운전석에서
이제 간질 비슷하게 경련을 일으키시면서 의식이 좀 없으셨던 상태였고요. 오늘 아침 10시 10분쯤 트럭을 몰던 44살 이모 씨가 뇌전증 증세로 의식을 잃었습니다. 지나던 44살 박세훈 씨가 자신의 승용차로 트럭을 막았습니다. 사고 트럭은 시속 100km 가까이 빠르게 달리고 있어 대형 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쾅 부딪히고 제 차가 튕겨나가고 저는 솔직히 겁이 났어요. 왜냐면 차가 밖으로 밀리면 제가 큰 사고 나니까 고속도로에서. 트럭을 세운 박 씨는 이 씨의 팔, 다리를 주무르며 응급처치를 했습니다. 이 씨는 무사히 병원 치료를 마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남경찰청은 박 씨에게 표창장을 수여할 계획입니다. TV조선 이성진입니다. 폭언과 폭행 의혹을 받고 있는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가 15시간의 경찰 조사를 받고 귀가했습니다. 한진 총수 일가는 이뿐 아니라 횡령, 배임, 밀수, 관세포탈 혐의 등으로 전방위 수사를 받고 있죠. 막내딸이 던진 물컵이 이제 걷잡을 수 없는 폭풍으로 돌아오고 있는데요. 포커스에서 들여다봅니다. 직원들에게 폭언과 폭행을 한 혐의로 경찰에 출석한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아내 이명희 이루재단 이사장. 상습적으로 폭행한 사실이 있나요? 무리를 일으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들릴 듯 말 듯한 목소리로 죄송하다는 말만 7번. 이때와는 전혀 다릅니다. 15시간 동안 조사를 받고 나온 이 이사장은 죄송하다는 말을 2번 더 보탰습니다. 상습 폭행 혐의 인정하셨습니까? 죄송합니다. 임직원분들께 하시고 싶으신 말 없으십니까? 죄송합니다. 수사관의 질문에는 대부분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한진 일가는 한 달 사이 모녀 3명이 포토라인에서는 곤혹을 치렀습니다. 무리를 일으켜 죄송합니다.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한진 일가의 순환. 그 시작은 막내딸 조전 전무가 던졌다는 물컵 한 잔이었습니다. 일찍이 들어본 적 없는 이른바 물컵 갑질은 비난 여론과 함께 이딴 내부 비리 제보로 이어졌습니다. 200억 원대 횡령과 배임, 비자금 조성, 상속세 탈루, 밀수와 탈세 등 검찰과 경찰, 공정거래위원회와 관세 청구, 사정기관이 총동원되어 조 회장 일가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나비 효과. 작은 날갯짓이 태풍을 일으킬 수 있다는 뜻의 이 말이 지금 한진의 위기와 비교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물컵이 날아가지 않았더라도 언젠가는 터졌을 문제라는 게 한진 직원들의 목소리입니다. 반복된 갑질로 인한 모든 직원들이 부서 상관없이 점점 같은 마음을 가지게 되는 4년 전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은 큰딸의 땅콩 회항 논란으로 대국민 사과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 여식의 어리석은 행동으로 큰 물을 일으킨 데 대해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돌이켜보면 이때가 최근 불거진 한진 일가의 위기를 막을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뉴스9 포커스였습니다. 네, 우리 건강과 직결된 뉴스들이 오늘 잇따랐습니다. 먼저 최근 공포가 확산된 방사능 라돈 뉴스인데요. 침대뿐 아니라 지하수를 사용하는 소규모 상수도 6곳 가운데 한 곳에서도 라돈이 기준치 넘게 검출됐습니다. 그러자 정부는 앞으로 검사 항목에 라돈을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이일주 기자입니다. 인천 강화군의 한 마을. 생활용수로 쓰는 지하수에서 최근 암을 유발하는 라돈이 위해한 수준으로 나왔지만 주민들은 위험성을 잘 모릅니다. 물은 좋아. 거기 산에 거기서 지하수 나오는 거라. 세종시의 이 소규모 상수도에서도 라돈이 미국 환경청이 권고하는 기준치인 리터당 148 베크렐 이상 나왔습니다.
환경부가 최근 10년간 지하수를 사용하는 소규모 상수도 시설 4,700여 곳을 조사한 결과 6곳 중 1개꼴로 라돈이 기준치 이상 나왔습니다. 지하수에 있는 라돈이 공기 중으로 나와가지고 코로 들어가서 폐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죠. 기준치를 초과하는 곳에는 우선 라돈 저감 장치를 달았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조사를 하지 않은 농어촌 지역 소규모 상수도 시설은 11,000여 곳에 이릅니다. 환경부는 오는 7월부터 수돗물 수질 검사 때 라돈 측정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과 정수장에 대해서 매년 2회 이상 수질 검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또 위해성 평가를 통해 2021년까지 국내 라돈 수질 기준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TV조선 이일주입니다. 또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그릇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튼튼하고 관리가 편해서 식당이나 아이들 그릇으로 자주 쓰는 이 멜라민 식기인데요. 가열되고 훼손되면 발암 물질이 나올 수 있다고 합니다. 윤혜운 기자가 보도합니다. 보글보글 끓는 찌개 옆에 그을린 식기. 식당에서 흔히 쓰는 멜라민 그릇인데 불에 타고 깨져 멀쩡한 걸 찾기 힘듭니다. 저렴해서 그걸 쓰는 거고 싼 것은 한 500원, 이런 식으로 하얀색으로 나온 것은 한 800~900원. 멜라민과 포름알데히드를 합성한 멜라민 수지는 잘 타거나 깨지지 않지만 일단 훼손되면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나 멜라민이 나올 수 있습니다. 특히 전자레인지에 돌리는 건 금물입니다. 전자레인지에 오래 돌릴수록 멜라민 용출량도 늘어나 3분이 넘어가면 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실험 결과도 있습니다. 전자레인지에는 되도록이면 사용은 안 하려고 하는데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는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릇째로 가열하거나 화기에 가까이 두는 것도 위험합니다. 가열되어 파손 우려가 있으므로 직접 열을 가해 조리하는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자외선 소독기에 넣을 때도 강한 자외선이 변색이나 균열의 원인이 될 수 있으니 소독기 사용을 3시간 이내로 할 것을 전문가들은 권장합니다. TV조선 윤혜웅입니다. 요즘은 미세먼지에도 민감하시죠. 그래서 공기청정기가 가정 필수품이 됐는데 제품 광고를 그대로 다 믿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유해물질을 99.9% 없애준다는 말이 과장 광고랍니다. 왜 그런지 송병철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공기청정기 광고입니다. 공기 중의 유해 물질을 99.9%까지 제거한다고 강조합니다. 유해 바이러스 99.9% 제거. 국내외 5개 연구기관 검증. 다른 업체 광고에서도 비슷한 문구가 단골처럼 등장합니다. 하지만 이는 과장 광고라는 게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입니다. 실험 조건이 너무나 제한적이라는 겁니다. 일정 크기의 장치 안에 세균을 뿌려놓고 20분 동안 공기청정기를 작동시켰던 겁니다. 밀폐된 공간에서는 효과가 클 수밖에 없지만 실제 사용 환경과는 큰 차이를 보입니다. 소비자들은 반신반의하면서도 미세먼지 공포 때문에 공기청정기에 의존하게 됩니다. 광고 보면은 100% 다 디는 거 같지. 근데 디는 거 같으면 속으면서도 쓰는 거죠. 혹시나 해서. 공정위는 실험 조건이 타당하지 않고 소비자의 오해를 부를 수 있다면서 이런 광고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제한사항을 구체적으로 알리지 아니한 광고는 제품의 실제 성능을 오인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정위는 코웨이와 삼성, 위닉스, 청원아이스 등 7개 업체에 과징금 15억 원을 부과하고 유사한 형식의 광고까지 금지시켰습니다. TV조선 송병철입니다. 서울시장 선거전이 서서히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박원순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구청장 유세까지 도우며 서울 25개 구청장을 모두 당선시키겠다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자유한국당 김문수, 바른미래당 안철수 후보는 지난 7년 동안 박 시장은 시장이 아닌 시민단체 대표였다며 공세를 박원순 후보에 집중했습니다. 조덕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싹쓸이를 노리는 박원순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선거운동도 민주당 서울구청장 후보들을 찾아 지원 사격하는 형태로 진행합니다. 아전사령관을 제가 자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25개 소시자치구의 구청장, 시의원, 구의원
모두 당선시키고 4년 전 선거 때는 당과 거리를 두고 배낭 하나만 둘러맨 나홀로 유세를 했던 것과 달라진 모습입니다. 김문수 자유한국당 서울시장 후보는 박 시장은 지난 7년 동안 서울을 퇴보시켰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다니면서 체감하는 거라든지 여러 가지를 볼 때는 지금 박원순 시장 7년도 지겨운데 11년 계속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시민은 저는 만난 적이 없습니다. 안철수 바른미래당 서울시장 후보는 서울시 공무원들이 시청 6층을 시민단체 외인 부대라 부른다며 7년 동안 시민단체 대표였다고 비판했습니다. 잘못된 부분의 대표적인 것이 소위 6층 외인 부대입니다. 제가 시장이 되면 6층부터 정리하겠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가능성 제로란 건 정치에서 쓰지 않는다. 안철수 후보도 한 후보에게 많은 지지가 모이면 다른 후보가 양보할 수 있다며 각각 단일화 여지를 남겼습니다. 하지만 인위적 단일화는 두 사람 모두 있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조덕현입니다. 한화 대전 공장에서 폭발 사고가 났습니다. 근로자 2명이 숨지고 7명이 다쳤습니다. 이 공장은 무기를 만드는 군수 공장입니다. 차정승 기자입니다. 공장 건물이 부서져 한쪽에 구멍이 뚫렸습니다. 벽이 부서지고 검게 그을렸습니다. 오늘 낮 4시 20분쯤 대전 유성구에 있는 한화 대전 공장에서 폭발 사고가 났습니다. 폭발로 불이 났지만 1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현장에 있던 33살 김모 씨 등 근로자 2명이 숨졌습니다. 또 다른 근로자 7명도 크고 작은 화상을 입었습니다. 화상이라는 것은 아시겠지만 쇼크가 올 수 있는 확률이 많잖아요. 폭발 사고가 난 한화 대전 공장은 무기를 만드는 군수 공장으로 국가 보안 시설입니다. 로켓 추진체에 들어가는 고체 연료를 넣다가 사고가 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연료를 주입하는 과정 중에서 발생했고요. 정확한 그 내용이나 원료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비밀이기 때문에. 공장 건물은 사고에 대비해 철골 경량 구조물을 사용하고 폭발력이 분산되도록 설계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내일 국가수와 함께 현장 합동 감식을 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차정승입니다. 미국 플로리다주에 폭풍 알베르토가 상륙해 현장을 취재하던 기자 2명이 숨졌습니다. 메릴랜드주에서는 폭우로 홍수가 나면서 1명이 실종됐습니다. 김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한 바람에 물줄기가 회오리 치더니 물건을 하늘로 날려버립니다. 열대성 폭풍 알베르토가 미국 플로리다에 상륙했습니다. 최대 풍속이 시속 72km에 달하는 상황. Very, very windy. It's kind of scary. The undertow appears to be real bad. I'm not letting her get in really over her shins or. 노스캐롤라이나에서 방송기자 2명이 나무에 깔려 숨졌고 플로리다에선 4천여 가구가 대피했습니다. 알베르토는 열대성 저기압으로 약화됐지만 300mm 넘는 비를 뿌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서 메릴랜드에선 기록적인 폭우로 홍수가 났습니다. 흙탕물이 휩쓸고 지나간 도시 곳곳엔 차량이 뒤집혀 있고 각종 잔해가 뒤엉켜 있습니다. Last night was a horrific event. The amount of rain that fell in such a short period of time. 아열대성 폭풍의 영향으로 3시간 동안 330mm 넘는 비가 쏟아진 겁니다. 범람한 강물에 차량이 둥둥 떠내려갔고 일부 지역 수위가 건물 5층 높이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 당국은 실종자 1명 수색에 나서는 등 피해 수습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TV조선 김지수입니다. 어제 북중미의 강호 온두라스와의 평가전은 국가대표 데뷔전을 치른 이승우와 문선민을 위한 무대였습니다. 이 두 선수의 활약으로 최종 엔트리 경쟁이 더 뜨거워졌습니다. 박상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승우가 빠른 방향 전환으로 상대 수비 둘을 단번에 제칩니다. 비록 골로 연결되진 못했지만 번뜩이는 움직임은 여전히 위력적이었습니다. 공을 빼앗은 뒤 손흥민에게 내준 한 박자 빠른 이 패스는 상대 수비수를 뚫고 골까지 연결됐습니다. A매치 데뷔전에서 첫 도움을 기록하며 대표팀의 미래를 밝혔습니다.
A 대표팀의 태극마크를 달고 뛰어보고 싶었던 게 축구하면서 가장 큰 동기부여이기도 하고 그 꿈을 이룬 것 같아서 너무 행복하고 20세 이하 축구대표팀부터 이승우를 지켜봐왔던 신태용 감독은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제가 원하는 플레이에 있어서 성우가 많이 캐치해서 그런 것을 제 머리 안에 갖고 있는 생각을 이미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무명에 가까웠던 신예 문선민도 A매치 데뷔골로 팬들에게 강한 인상을 심어줬습니다. 침착하게 수비수 한 명을 제치고 골키퍼까지 꿰뚫는 감각적인 골로 러시아 탑승에 한 발 더 다가섰습니다. K리그 인천에서 6골로 국내 선수 득점 랭킹 선두를 달리고 있는 문선민은 탁월한 개인기와 악착 같은 투지로 대표팀의 활기를 불어넣었습니다. 부상악재로 흔들렸던 대표팀도 신예들의 활약으로 분위기 반전에 성공, 더 치열한 생존 경쟁을 펼치게 됐습니다. TV조선 박상준입니다. 예, 1964년 비틀스가 미국 CBS TV의 에더 슬리번 쇼에 처음으로 섰습니다. 7천만 시청자들은 객석을 가득 메운 소녀들이 이렇게 내내 괴성을 지르면서 울부짖는 모습에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미국 언론은 비틀스의 이날 역사적 미국 진출을 영국의 침공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당대 최고 무대였던 이 에더 슬리번 쇼에 22번이나 출연한 한국 최초의 걸그룹이 있습니다. 예, 목포의 눈물을 부른 이난영의 두 딸과 조카가 결성한 김시스터즈였습니다. 미국에서 활약하면서 라이프지 특집에도 올랐던 김시스터즈는 한류의 시초 K-팝의 선구자였던 겁니다. 그로부터 반세기가 지나서 방탄소년단이 세계 모든 대중음악인의 꿈 미국 빌보드 앨범 순위 1위에 올랐습니다. 싸이의 강남스타일이 빌보드 양대 차트인 싱글 순위에서 7주 연속 2위에 그쳤던 아쉬움을 한숨에 날려버린 쾌거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미국 언론은 방탄소년단이 미국을 공식적으로 점령했다고 했습니다. 비틀스의 영국 침공에 버금가는 충격과 찬사가 담긴 표현입니다. 방탄소년단은 대형 기획사가 아닌 작은 기획사에 소속돼서 기성음악계의 냉대를 오랫동안 견뎌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총알처럼 날아오는 편견을 막아내고 음악을 지키겠다며 붙인 그룹 이름이 바로 방탄소년단입니다. 방탄소년단은 7명이 한 방에 자던 자신들의 처지처럼 암울한 현실에 좌절한 우리 젊음을 노래하며 힘을 내라고 외칩니다. 3포 세대 5포 세대 그럼 난 6포가 좋으니까 6포 세대 어른과 어른들의 의지가 없다면 우리 싹초식처럼 예, 이렇게 한국말로 부르는 노래들에 3억 건 넘게 유튜브 조회가 몰린 것은 세계 젊은이들이 얻는 위로와 카타르시스가 그만큼 크다는 얘기일 겁니다. 방탄소년단의 빌보드 정복이 눈이 부시도록 대견한 것도 영광 뒤에 숨은 좌절과 용기가 더 빛나기 때문일 겁니다. 5월 29일 앵커의 시선은 한국의 침공이었습니다. 네, 날짜상으로는 봄이 이틀 남아서인지 날씨도 여름에 한 걸음 더 다가가고 있습니다. 내일까지는 중부지방 25도 내외를 보이다가 모레는 28~9도 선까지 올라 여름 더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또 이제 한낮 햇살이 뜨겁죠. 자외선 차단에도 신경 쓰셔야겠고요. 아침에는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또 중부와 영남 지역은 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기온이 오르면서 오존 농도도 함께 높아지겠습니다. 지역별로 내일 날씨 살펴보면요.
내일은 소나기 예보 없이 하늘 자체는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 서울 16도, 대전이 18도로 시작을 하겠고 남부지방 낮 최고 기온 대구 29도, 광주가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안 지역은 비교적 크게 오르진 않습니다. 울진 22도, 속초 24도를 보이겠는데요. 울산이 28도까지 올라 덥겠습니다. 당분간 큰 비 예보는 없습니다. 모레부터는 서울의 낮 기온이 27도, 또 금요일에는 29도까지 올라 덥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예, 화요일 뉴스9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